첨예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지역에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꼭 머나먼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 기구했던 역사와 현재의 상황까지 여러 가지로 오버랩되는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한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27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국방부의 과학자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인근 소도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폭발물과 괴한들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바로 최대의 적대 국가인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하며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파크리자데를 이란의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세계적인 핵물리학 자입니다. 파크리자데는 아마다 플랜으로 불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휘했던 인물로 서방 정보기관들은 그가 여전히 핵탄두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도 2018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확보한 이란 핵 개발 자료를 공개하며 파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라, 음지의 인물이라며 직접 거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시하는 비겁함은 가해자들의 필사적 전쟁 도발을 의미한다 라고 분노했는데, 이번 사건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방해하기 위해 이란 핵과학자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크리자데의 죽음을 다룬 기사를 코멘트 없이 트위터에 공유하기만 했고, 미 국방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어력을 중강하기 위한 조치라며 니미츠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란은 왜 그렇게 처절히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시아파인 이란은 대부분 수니파인 다른 중동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며 급속한 친서구화 정책을 펼치며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남하하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최첨단 전투기인 F-14를 이란에만 수출을 허용해줬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패션으로도 유명했던 이란의 여성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미 반서방 국가가 되어 서방과의 협력이 단절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과 중동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공격해와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실 이란의 전력이나 국력은 이라크에 비해 상당히 우세했지만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에 선빵을 맞고 고전을 하다가 호메이니가 이제 너희들이 한번 쳐맞아봐라 하는 순간 유엔과 소련, 미국 등의 요구로 반강제적인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이라크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해 호메이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1989년 병사했고, 호메이니의 유언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라며 고립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핵개발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동 국가들끼리 사이도 안 좋고 또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네에서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으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은 2015년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을 압박하고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협정만으론 이란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핵협정 체결을 요구했고, 당연히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라며 반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거래, 이란과의 금융거래까지 차단하면서 이란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편 파크리자데 사건에 대해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번 일에 연관된 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며 엄중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수석보좌관도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미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전면전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바이든 당선자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행동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 중 하나가 들어맞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한편 뉴욕타임스는 한 미국 정부 관리가 이 사건의 배후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밀 첩보기관 모사드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사드는 과거에는 나치 전범들이나 뮌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들을 해친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단을 수십
수십 년에 걸쳐 집요하게 추적하여 복수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의 핵 개발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암살한 것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80에서 100개의 핵무기를 제작한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지속 중이며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죠. 이런 모호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핵 억지력은 가지면서도 국제사회의 압력은 유야무야 피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 한 이스라엘의 핵과학자가 이스라엘이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려 했다가 영국에서 납치되어 18년형을 받았고, 이 폭로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도와주려던 영국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은 여객선에서 의문의 실족사를 당하게 되는데, 이 또한 모사드가 벌인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핵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고 이야기들을 보자면 우리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가장 노벨상에 근접했었다고 평가받는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유조차가 덮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일부 소설들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그런 일을 벌인 것이라는 묘사를 하여 이휘소 박사는 한국에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도 CIA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설도 종종 회자되는데, 11.6 사건이 없었다면 1981년 10월 1일 박정희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외의 핵무기를 전격 공개하고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1975년 박 전 대통령은 우리도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개발하지는 않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었고, 당시 핵을 개발하던 것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7, 80년대에는 한국군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미군 철수 움직임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사망한 이란 핵무기 총책임자인 파크리자데를 포함한 이란 핵과학자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창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란과 북한이 핵 개발에 서로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 도입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고,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의 48.2%는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 또 22.8%는 한반도에 미국 전략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혀서 70%가 넘는 국민이 한국의 핵 전력을 배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성명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즉 미국의 소리는 미국 연방정부의 세금과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국영방송으로 4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미국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의 여론과 더불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치 미국이 이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년에서 2008년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낸 포스타 장성으로 기고도 아니고 성명을 통해서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만약 한국이 핵무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외교 경제 관계를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은 북한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도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맞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곧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또 일본만 꼭 집어서 한국은 일본과의 평화롭고 생산적인 관계도 깨트릴 것이고,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지만 한국이 가지면 과격하고 공세적이 될 거라는 말이고, 한미동맹도 다 깨트릴 거니까 각오하라는 말이네요.
현재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원래 가지고 있던 몇 개 강대국으로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이 새로 보유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략 미국 7,400개, 러시아 8,500개, 중국, 영국, 프랑스가 각 2,300개씩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은 핵무기를 없애자거나 언제까지 줄이자라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고 개발을 했고,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좀 늦은 196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하였는데 당시 미국과 영국이 핵우산을 보장할 테니 프랑스는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고 방해하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핵 개발을 강행했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과학자협회장 퍼거슨은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난관들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석인열 교수도 2년 이내에 최대 10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도 있죠. 그리고 퍼거슨은 예상되는 난관들에 대한 반론들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NPT는 국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3개월 전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과한 다음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북한의 위협이 그 상황이라는 것이고,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인도도 1998년 경제제재를 당했지만 인도의 시장이 너무 거대했고 중국을 경제하는데 인도를 이용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도 있어서 1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었던 사례를 듭니다. 퍼거슨은 한국도 이제 세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제재도 수개월 내에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유지비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재정적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이런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이 쉽지 실제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벌써 벨 전 사령관이 저렇게 성명까지 내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많은 압박과 고난이 올 것이라는 한국 내의 반론도 많기는 합니다. 이란이 핵 개발에 있어 북한과 협조관계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내 편을 떠나서 이 사건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과 미국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보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아직도 미사일 개발도 마음대로 못하는 한국의 현실도 떠올라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드골처럼 압박을 이겨낼 강력한 의지가 있든지 이스라엘처럼 비밀리에 실행을 하고 어영부영하는 전략도 전략 군사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PTI 통신 등 인도 언론은 당국자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다르차부터 라다크 지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 6월 15일 라다크 동쪽 카란 길곡에서 국경 유혈 충돌을 빚었으며 히마찰 프라데시는 라다크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두 곳을 연결하는 이 도로의 길이는 290km다. 도로가 완성되면 이곳을 통해 군병력, 중화기 등이 빠르게 최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PTI 통신은 설명했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 지형으로 눈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평소 차량 이동이 쉽지 않다. 현재 라다크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차량용 도로는 2개가 나 있는 상태다. 인도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새 도로를 완성할 방침이다. 앞서 카란 길곡 충돌에서는 중국군과 인도군 600여 명이 몽둥이 등을 동원한 싸움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도 육군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군사회담 등을 열고 주요 분쟁지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두드러진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PTI 통신은 전했다. 인도는 특히 중국이 라다크의 또 다른 분쟁지 판공 호수 인근에서 병력을 물리지 않는 점에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은 최근 외교 군사회담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도전에 대해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와중에 중국군은 최근 국경지대에서 여러 차례 실탄 훈련을 하고 신형 곡사포를 배치하는 등 인도군을 압박했다. 인도군도 국경 인근에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했으며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특히 인도군은 최근 러시아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부대를 라다크 동쪽에 추가 배치했다. 이 부대는 중국군 헬리콥터를 겨냥해 배치됐다고 ANI 통신은 25일 보도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대만 F-16 전투기 중국 본토 쪽으로 전진 배치기로. 중국군의 해상 군사 훈련 실시로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군이 F-16 전투기를 중국과 가까운 황우섬에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대만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인과일보 등은 대만 국방부가 대만 공역을 침범하는 중국 전투기를 격퇴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간의 6분 단축을 위해 F-16 전투기를 동늘 마군 기지에 3주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인과일보는 이번에 F-16의 전진 배치는 중국군 전투기가 동부 계절풍이 잦아드는 4월에서 10월까지 대만해협 등에서 비행훈련하던 이전과 달리 동부 계절풍이 강해지는 시기에도 여전히 비행훈련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중국 부젠성의 푸저우, 우이산, 닝더시 수임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길이가 약 400km, 폭 150에서 200km의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은 이 해협을 앞바다처럼 여긴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 당국자는 병력 운용과 배치는 작전 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중국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시 돌발 상황에 대한 규정에 따라 대응해 영공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가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군 동태 감시를 위해 대만이 시류주배 중인 프라타스 군도에 이미 배치된 소형 무인기 훈최 외에 추가로 채공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루이비안 무인기를 배치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이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타이핑다오에도 루이비안 무인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중중화미래 전략협회 연구원은 무인기 배치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이 배치된 하이난다오에서 출항하는 중국 군함의 감시 통제 등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침범하면 격추할 수도 미 유익이 출현해 중격분. 미국 정찰기 유이가 중국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 이에 중국은 냉전 시절 유익이 격추 사실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미중 양국이 실제 무력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25일 우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군의 유이, 고고도 정찰기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는 전구의 비행금지구역에 무단 침범해 정상적인 훈련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 공중의 안전규칙과 관련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오판이나 오해를 야기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북부 전구는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가운데 최정예 전력으로 꼽힌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곳이다. 관할인 오하이와 서해 북부 지역에서 중국은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유익이 출현해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위협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6일 이 정찰기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무단 침입한 건 범죄라며 실제 격추된다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순중핑은 미군용기를 격추하지 않은 건 엄청난 자제력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격추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과거 중국은 실제로 미사일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 중국은 1962년 9월 동부 장시성 난창 외곽지역에서 영공을 침범한 유이기를 처음 격추했다. 이후 1967년까지 격추된 미군의 유이기는 총 5대에 달한다. 중국의 핵개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미 중앙정보부의 지원을 받은 대만이 띄운 것이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는 처음 격추된 유이기의 잔해가 전시돼 있다.
냉전 이후에도 유익이는 종종 중국의 방공망을 누렸지만 중국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서해를 비롯한 근해 곳곳에서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미군은 공중급유기, 스텔스 폭격기, 정찰기 등을 잇따라 투입해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려고 방공훈련을 하는 것인데 미국이 유익기까지 투입해 들여다보고 있으니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익기는 고도 25km 상공을 최고 시속 820km로 비행하며 최장 200km 떨어진 지름 10c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1955년부터 임무를 수행한 구형이지만 탁월한 이동성과 감시 성능 덕에 2012년으로 예정된 퇴역 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졌다. 드래곤 브레이드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일본 방위상 센카쿠 시찰 검토했다. 보류 중국 반발 고려. 고노타로 일본 방위상이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시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고려해 보류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중국 무장 세력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경우 자위대의 대응을 파악하고 일대의 제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를 타고 상공에서 센카쿠 열도를 시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방위성 간부가 밝혔다. 고노 방위성이 이달 8에서 9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와 요나고니지마에 있는 육상자위대 미사일 부대 등을 시찰할 때 일본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를 상공에서 시찰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적으로는 센카쿠 시찰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고노 방위상이 시찰에 의욕을 보였으나 외교적인 배려 때문에 보류된 것이며 방위상의 센카쿠 열도 공식 시찰은 금기시돼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안 간다는 판단이며 결국 갈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시류지배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일대에 당국 선박을 빈번하게 보내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등은 중국 당국 선박이 올해 4월부터 111일 연속 센카쿠 열도 인근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노 방위상은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해상보안청과 협력해 확실하게 행동하고 싶다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이달 18일 궁시안유주일 중국 대사를 방위성에서 만나 중국이 일본 인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했다.